서울이 대단한 도시입니다. 알고 보면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는데 자연, 특히 그 바위산을 많이 가서 바위에서 나오는 기운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. 바위빨이 약발 중에 최고입니다. 경북 칠곡의 이 매원마을, 여기가 이제 이 매원마을인데 여기 기와집이 6.25 이전에는 한 400채가 있었대요. 외관 있는 데 있어요. 400채가 있는데 이제 6.25 때 폭격 때문에 많이 없어졌는데 그 이제 이 집이 그 옛날에 저 서울대 총장도 하고 그 국무총리도 했던 이수성 씨나 그 광주이 씨 새거지죠. 경기도 광주이 씨.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광주이 씨가 아주 그 참 조선 성종 때나 이런 때 인물이 많았습니다. 성종 때는 조정에 이 광주이 씨 뭐 이극돈, 이극 뭐 이렇게 되는 극자 들어가는 8명이 조정에 있었대요. 장관으로, 장차관으로 8명이나 동시에. 그래서 조정 회의를 하는데 전부 광주이 씨인 거야. 그래서 그 극자 학렬들 이길 극자. 그래서 나온 얘기가 8극 조정이다. 8명의 극자 학렬들이 이 조정을 다 자리를 다 장악하고 있는 조정이 광주이 씨 조정이다 이런 거지.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 이제 이 그 집안 후손들이 사는 데인데 이제 이 중에 근데 이제 이 집안은 그 당쟁에 아주 그 치열하게 최전선에 있었어요. 남인을 대표하는 집안이에요. 조선 시대에는 경상도가 남인을 많이 했는데 남인이 야당이에요. 그 노로는 이 기호 지방 충청도나 기호가 노론을 했고 노론은 여당이고 그래서 인조반정 1623년 인조반정 이래로 경상도 남인들이 한 300년간 물 먹었어요. 굉장히 벼슬도 못하고 노론한테 밀려가지고 벼슬도 못하고 아주 참 춥고 배고팠다고. 그때 이제 이 경상도 남인의 그 집을 대변해가지고 노론하고 정면 부딪힌 집 중에 하나가 이 칠곡에 있는 이 광주이 씨 집안들인데 이 집안에 그 숙종조의 그 이단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경상 관찰사를 했는데 그때 경상도에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막 죽는 사람이 속출하니까 경상 관찰사로 와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마침 그때 그 쌀을 실은 배가 낙동강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대요. 우리나라는 세곡 옛날에 쌀 이런 걸 실으면 남해안에서 하면은 삼천포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 지금 목포 돌아서 서해안 저 서산 앞에 뭐 이렇게 홍성 이런 데로 해가지고 이 한강으로 들어왔어요. 우리나라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배로 운반했다고. 쌀을 10가마니를 어떻게 지게에 지고 고개를 넘어가겠어요. 우리나라는 길이 없는 나라였어요. 배로 다녔는데 이제 덜어는 저 지금 그 태안반도 앞에 그 거기가 암초가 많아가지고 배가 많이 난파되니까 덜어는 낙동강 상류로 올라가가지고 상주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 남한강으로 해서 거기 육지만 조금 옮기면 되니까 남한강으로 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코스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전라도 순천 구례 쪽 쌀을 그 낙동강으로 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로 있었는데 대구에 그 지금 가면은 그 화원이라는 데가 있어요. 화원 톨게이트도 있죠. 거기가 옛날엔 큰 나루트였어. 금호강, 낙동강이 만나는 데니까. 그 물류의 중심지다 이거예요. 나루트라는 건. 그래서 그런 국가 임금한테 바치는 세금을 실은 배가 거기를 지나가니까 이 관찰사가 그 배를 정지시키고 쌀을 퍼서 나눠줬어요. 근데 이제 그게 큰 위험 부담이 있지. 왜냐? 임금 결제도 안 받고 허가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관찰사 마음대로 그걸 하는 건 잘못하면 큰 범죄 행위에 해당되죠. 그러니까 그 더군다나 그때 당쟁이 치열할 때인데 반대 당파에서 이단명이는 지 마음대로 국가 세금을 지 마음대로 처분했다.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. 그걸 무릅쓰고 이단명이는 이 세금 내가 어차피 이거 다 흉년의 백성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이 배가 서울에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 쌀이 내려오려면 그때 한 달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에 다 죽는다 이거야 그러면. 그래서 그렇게 직권으로 세금 실은 배를 정지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탄핵을 받았지. 노론이
저 광주시 이암흑에는 지 맘대로 저걸 했다. 저걸 징역 10년에 처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저거 벌금 물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그 가람 이연일이라고 그 재령이시 집안인데 소설가 그 이문열이나 지금 정치인 이재호나 이 사람들이 그 재령이신데 그 조상입니다. 이연일이도 숙종대 당대 영남 남연을 대표하는 논객이었죠. 이연일이가 변호를 했어요. 정치는 시위에 적절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 주자 말씀에 지금 이건 시위에 적절한 행동이니까 이걸 가지고 벌 주면 안 됩니다. 이래가지고 결국 넘어갔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때 이 쌀 배급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집안을 굉장히 칭송을 했죠. 그래서 지금도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전남에 가면은 그 고경명 장군 임진왜란 때 이 집안이죠. 이런 종가나 큰 집안들은 장독대가 좋아요. 왜 그러냐면 손님 접대를 많이 하니까 밑반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. 밑반찬을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집들은 보통 하루에 뭐 쌀 한 반가마는 밥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수십 명이 와서 먹는단 말이야. 그래서 이런 게 많은데 이제 이 고경명 장군 집안은 그 임진왜란 때 삼부자가 순절했어요. 이런 옛날에는 순절했다는 표현을 씁니다. 죽었다고 이렇게 안 해요. 저런 큰 나라를 위해서 장렬하게 전투에 나가서 전사하면 그때 가서 죽었다. 그러면 속으로 저 사람은 교육을 좀 못 받은 사람이구나. 순절했다. 이렇게 좀 약간 어렵지만 그런 표현도 써야 됩니다. 그래야 양반 티가 납니다. 이 집은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삼부자 고경명 장군이 그때 환갑인데 그때 상노인인데 난리가 나니까 자기 피난 안 가고 나가서 마상 경문 말 위에서 경문을 써서 이 호남 충청 일대 의병들을 다 모았죠. 내도 60대서 이 노인이 내가 나가서 앞장을 설 테니까 청년들이여 나를 따르라. 왜 저기 강토를 짓밟고 있는데 이걸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해가지고 노인네가 60 노인네가 앞장서서 나 죽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 따라왔어요. 그 경문이 말 위에서 썼다고 즉흥적으로 썼다고 그래서 마상 경문이에요. 말 위에서 쓴 경문. 이게 유명한 문장입니다. 최치원의 그 황소 경문인가 황소연한 때 그거하고 유명한 그 경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집이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또 다 따라 나갔지. 그래가지고 아들 둘도 죽었어요. 아버지 죽고 아들 둘도 죽고. 이 집은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세월호로 따지면 선장급 집안인데 자기 충분히 다 피신도 할 수 있고 비행기 타고 어디 다 외국으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 자기 따머 가지고 그걸 했어요. 그래서 이 삼부자가 순절해서 국가에서 이 불천이 묘를 3개를 해줬죠. 원래 4대 봉사까지만 하고 그 이상 지나면 제사를 안 지내는데 이제 불천이는 나라에서 특별한 훈장 공훈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계속 제사를 지내게 하죠. 그런 제사를 불천이라고 그래요. 옮기지 않는다. 위패를 불천이 천도할 때 천자 옮긴다. 불천이 위패를 옮기지 않는 불천이 제사가 3집이 있죠. 그건 A 플러스급 양반이에요. 이 정도 되면은 주변에서 서로 혼사를 하려고 했어요. 이 집안. 자, 여기가 이제 우당 이회영 선생 집안. 여기가 이 서울을 그 대표는 양반집이죠. 이 집은 그 사만 갑족이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. 사만 옛날 사만 시대 갑족 1번 최고 집이다. 그래서 지금 저 명동성당 있죠? 명동성당 그 길 건너편에 이 집이 있었습니다. 지금은 저 뭐 YWCA인가도 들어서고 뭐 그렇게 돼 있죠. 그 일대가 다 우당 선생 집이었는데 재산이 한 2만 석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집이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이 집이 6형제든가 전부 다 망명을 했어요. 만주로. 마차를 한 40몇 대 이렇게 태가지고 마차로 다 갔대요. 귀족 집안이니까. 그래서 만주에 가가지고
신흥무관학교를 세웠어요. 신흥무관학교. 이 집에서 연필, 공책, 뭐 월사금 다 대준 거야. 다 대가지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어요.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육군사관학교 아닙니까? 사립 육군사관학교지. 이 집안에서 자기 돈 다 팔아가지고. 그때 아마 이 집안에서 팔아가지고 간 돈이 요즘으로 치면 한 1,000억 정도 될 거예요. 한 1,000억 정도를 가지고 만주로 간 거야. 그래서 그 무관학교 세워가지고 거기서 졸업생들이 청산리 대첩 있죠? 그 우리나라가 이긴 거 아니에요, 일본? 제대로 좀 한번 해갖고 이긴 거지. 얻어맞기만 하다가 우리가. 구 인력들이 다 신흥무관학교에서 나왔어요. 이게 이 집안 저 명동성당 앞에 집 팔고 뭐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돈 싹 다 대가지고 그거 신흥무관학교와 청산리 대첩했어요. 이 집안에 다 돈으로. 그리고 이 집안 손들은 밥을 굶어갖고 거의 굶어 죽다시피 했어요. 만주에서. 가면 막 한 4일씩 못 먹어갖고 움직이지도 못했대요. 나중에는. 돈이 떨어져가지고. 돈이 떨어져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되고 그 육형제가 전부 망명해가지고 막둥이 여섯째 이시영 씨만 하나 돌아와서 이승만 정권 때 부통령 했지. 이 집안이. 그거 하나 살아가지고 그 양반 혼자 살아가지고 그래서 참 이 집은 노얄 패밀리예요. 서울에 노얄 패밀리인데 한 1,000억을 다 가지고 가서 그냥 싹 다 죽고 돈 다 하고 뺏기고 없어졌지 뭐 그것을 위해서. 명문 서울의 명문 집안이 뭐다는 것을 보여준 집안이지. 이게. 그다음에 이제 이 안동에 가면은 그 고성희 씨 임청각 집안인데 이 집안도 역시 그 낙동강 그 안동에 전탑 있는 데 있거든요. 그래서 3대가 독립운동을 했어요. 이 종손이.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보복하려고 집 앞에다 기차를 내버린 거야. 기찻길을 내버린 거야. 집 앞에다. 원래 이 집 앞에는 크루즈 선착장이 있었어요. 낙동강 이 뱃놀이 하러 다니는 쫙 그 타고 다니는 배 타는 나로 그게 딱 앞에 있었다고 대문 앞에. 그러면 딱 문 앞에 나가면 그냥 낙동강 뱃놀이 하러 다니고 이 집안 조상들이 그 뱃놀이 하면서 읊은 시들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초대 종손이 석주 이상용 선생 영화배우 같이 생겼지. 그래가지고 초대 임시정부 국무령 했지. 그래가지고 이 집이 안동 일대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. 그리고 집도 이게 언덕에 있는데 이 집이 쓸용자로 돼 있는데 아주 집이 입체적으로 동선이 편리하면서 독립적이면서도 집이 연결돼 있어요. 그 쓸용자로 돼 있는데 아주 집도 구경도 할 만해요. 언덕에 쫙 지었어. 집이 그리고 임진왜란 이전에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료나 집 짓는 공법이 아주 고급스럽게 진 집이에요. 다른 사람들은 임난 이후에 진 집들은 좀 기술이 떨어져. 임진왜란 난리 나가지고 인프라가 다 파괴됐기 때문에. 파괴되기 이전에 이 지은 이 집들인데 이 집은 그냥 그 3대가 종손이 내려 할아버지, 아버지, 손자 때까지 다 독립운동했잖아.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고아원에서 컸어요. 이 부잣집 후손들이 고아원에서. 나 이 집만 보면 참 가슴이 아픈데 그 우리가 참 선비가 뭐다. 우리가 안동 양반이라고 그러는데 안동을 양반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안동 양반이 뭐다는 것을 보여준 집이 이 고성희 씨 안동 임청각 집안이에요. 너무나 풍류 있고 멋진 럭셔리한 집이었는데 그냥 일제 때 그냥 다 가서 그 후손들 고아원에서 크고 그 후손 하나만 그 형이 막 일해가지고 그 후손 하나만 대학 한 명 나온 후손이 있어가지고 참 이 양반이 뭐다는 걸 안동 양반이 뭐다는 걸 그 보여준 그 기계를 보여준 집이 이런 집들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한국이 조선조가 500년이나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다 정신이 있고 도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간 건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돈 가지고 이걸 전부 양반이 되는 상류층이 되는 이런 시대에 왔는데 이 지금 한국에 돈 가진 사람들은 한 번도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집단이에요. 이게 60년밖에 안 됐잖아요. 6.25 이후로 됐으니까.
허다못해 아프리카의 추장들도 추장 되려면 뭔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보여줘야 돼. 뭔가 자기가 주변을 위해서 희생하고 모범을 보여야 추장으로 받들지. 추장이 뭐 난리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면 누가 추장으로 받듭니까? 근데 우리 아직 한국 사회는 6.25 이후에 그런 결정적인 어떤 사회 변혁, 상류층이 자신을 도덕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테스트가 한 번도 없었어요. 이게 지금 사상 누각이라. 그러니까 아무도 존경을 하지 않고. 근데 이렇게 되면 곤란해. 서로 계속 치고받으니까. 네가 돈 몇 푼 있다고 네가 지금 그러냐? 자식 너 나쁜 놈 아냐? 이런 식으로 되면 만인과 만인의 투쟁이 되고 아무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게 카오스가 돼요. 난타전하다 자멸하는 수가 있어. 이게 기강이 안 선 거야 나라가. 그러니까 그 기강은 주먹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역시 그 카리스마. 카리스마는 뭐겠어요?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야지 오는 거지. 승복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 도덕적 권위. 이제 이런 게 지금 안 세워지면 한국 사회가 이게 잘못하면 난리 부르스 되는 거 아닌가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선비들의 우리 조상들의 선비 정신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선비 정신의 뿌리가 있는 뼈대가 있는 나라예요. 우리가 콩가루 나라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뼈대 있는 집안 그런 얘기들을 짧게나마 해봤습니다. 제가 우리나라 뼈대 있는 양반 집안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뭐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. 네. 요즘 인문학이 유행인데요. 인문학? 네, 인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인문학을 하는 이유는 옛날에 그 여러 선조들이나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고생했는가 그 고생담을 듣는 게 저는 인문학의 핵심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. 다 여러 사람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생로병사에 부대끼면서 살았구나를 알아서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는 겁니다. 인문학의 효과는. 마음이 좀 느긋해지고 그러는 거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또 뭐 질문 있으신 분? 네.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이렇게 역사를 공부해 오시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역사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은 고운 최치원입니다. 고운 최치원은 우리나라 전통 사상인 유불선 사상을 다 융합한 분이죠. 그러면서도 풍류도라는 자기 주체 사상을 또 세운 분이죠. 그러니까 포용력이 있으면서도 자기 중심이 있는 저는 그런 점에서 존경해요. 우리가 너무 좌파우파 해가지고 치고 패는데 그래도 좀 너무 좀 융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의 그 고유 정신을 세우는 그리고 또 전국을 다 방랑하면서 돌아다녔고 마지막에는 가야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버렸잖아. 그것도 참 그 끝맺음을 멋있게 한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점에서 존경해요.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. 또 다른 분 있습니다. 예. 풍수지리로 유명하신데 집에 밝은 기운이 들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? 그 밝은 기운은 그 햇볕을 많이 받는 게 밝은 건데 이제 요즘 아파트에 사니까 어항 같은 걸 하나씩 놓는 것도 괜찮다. 우리가 고층 아파트는 너무 건조하니까.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는 고층 아파트 살아도 좋은데 50대부터는 1, 2, 3층에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1층을 선호해서 1층에 살고 있어요. 저는 땅 기운 받으려고. 근데 이게 사람이 젊었을 때는 고층에 살아도 상관없어요. 근데 나이 들면 저층에 사는 게 좋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습도, 어항,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공중에 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대자연을 많이 접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방송국 주변에도 우면산도 있고 남산도 있고 서울 주변에 산이 많으니까 북경, 도쿄, 뉴욕 가보세요. 이런 산들이 있는지.
서울이 대단한 도시입니다. 알고 보면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는데 자연, 특히 그 바위산을 많이 가서 바위에서 나오는 기운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. 바위빨이 약발 중에 최고입니다. 예.